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국민의힘에서마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의 지지세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강변하고 있죠.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는 적반하장식 논리로 장기 독재 의도를 입증해보라며 본질을 벗어나 논점을 흐트리고 있는데요.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헌재 심판정에 이어 형사법정까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계엄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에서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배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첫 공판 때 들고 나온 메시지 계엄의 연장선상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국가 긴급권이 재현된 게 이번 12.3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적법한 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총칼도 아니고 칼로 비유되어서도 안 된다. 극히 위험천만하고 경거망동한 짓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만 기능을 정지해서 내란이 되냐면서 내란으로 처벌하려면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따지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면 성립됩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장악해야만 내란죄가 성립되는 게 아닌데도 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계몽됐다는 일부 지지층 결집의 장으로 법정을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말이 검찰 조사와 헌재 또 형사재판을 거치며 계속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흠집을 내는 데 주력했지만 저희가 검찰 진술 내용을 확보해 살펴보니 그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상부 지시를 국회 본청 안 인원을 끌어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하달했다며 공격했습니다.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 형사재판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술이 다른지 MBC는 조 단장의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내용을 확보해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따져봤습니다. 조 단장은 검찰에 출석해 이진우 당시 사령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해 일단 알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어제 형사재판에서도 조 단장은 이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적 명시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는지도 비교해봤습니다. 검찰 조사 땐 이진우 당시 사령관이 지역대장에게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무도 출입을 못하도록 막으라는 조치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본청을 통제하라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저희 두 개 팀장들에게 우선 먼저 내린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통화한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단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계엄군 일선까지 착착 전달됐다는 사실만 더 뚜렷해진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내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넉 달 만에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내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년 8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 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선별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휴대폰을 압수한 건 지난해 1월이지만 도움을 요청한 경찰청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그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잠금 해제 없이도 접근 가능한 자료부터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넉 달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경찰의 수사 자료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떨어지면서 불거진 의혹은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더 커졌습니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에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으로도 번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춘 지 오래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로의 통로로 지목된 이시원, 임기훈 전 비서관을 조사하지도 못했고 호주 대사로 출국 직전 자진 출석했던 이종섭 전 장관을 더 이상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은 건 박 대령이 유일합니다.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대령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계엄 수사와 병행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계엄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 빠른 속도로 윗선 수사로 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독대를 했다는 소위 통일교의 2인자는 무언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건진 법사의 휴대전화에선 통일교 관계자가 보낸 현금 뭉치 사진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논의한 듯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이름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5월 통일교 창립 기념 행사에서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 남성은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입니다.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암묵적 동의가 무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부 관계자와 곧 만나기로 했다며 후속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 씨에게 수억 원을 받고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성배, 윤영우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선 캠프가 꾸려진 2021년 12월부터 연락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확보한 당시 문자 메시지에선 현금 3천만 원 사진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인 2022년 12월엔 윤영우 전 통일교 본부장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거론하며 산업은행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성배 씨는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윤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이었고 공교롭게도 윤한홍 의원은 산업은행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전성배, 윤영우 두 사람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336차례나 통화하는 등 최근까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사무실이 있던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사람을 피해자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청탁과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윤 씨는 2023년 이후 통일교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씨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두 차례 받은 사실만 인정한 걸로 전해졌는데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윤한홍 의원과 실제로 친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아프다고 출입증도 없이 군 병원에 그냥 밀고 들어간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대 지휘관에게 수차례 직접 연락을 했고 아들은 퇴원 후 1인 생활관에 머물며 전담 조교를 배정받기도 했다는데요. 부대 관계자 역시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는데 어떤 아버지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저녁 9시 반쯤 국군 포천병원 앞에서 승용차를 탄 한 남성이 출입문을 열라며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군시설인 만큼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으라고 했지만 이 남성은 윗선이랑 다 얘기됐다며 근무자를 윽박질러 그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량 들어갈 때 절차가 따로 있나요? 원래부터 이제 신고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신고가 안 되면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남성은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인데 아들이 생활관에서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온 겁니다. 김 비서관 아들은 퇴원 후에도 이틀 동안 18명이 함께 쓰는 생활관이 아닌 1인 생활관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 비서관 아들을 전담하라며 조교 1명을 따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MBC에 1인 생활관을 사용한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폭력 사건을 일으켜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한 번도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아들이 입대하자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 나온 육군 협력관을 통해 아들이 예방접종 후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예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의 전화번호를 직접 받고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부모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중대장, 대대장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나요? 어떤 권력 관계들이 군대로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군대 지휘 문제나 개입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김 비서관은 병원으로 찾아간 건 경황이 없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가면서 대대장님한테 출입 조치해달라고 했고 출입이 돼서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게 해줬고. 또 상관에게 한 연락도 아들이 아프다고 해 부모로서 연락했을 뿐이라며 어떤 무리한 부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응급 상황에 따른 환자 관리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지휘 조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4명이 겨루는 2차 경선에 진출했는데요.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나경원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2대2 구도를 이루면서 후보들마다 복잡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8명의 후보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100% 여론조사로 치러진 1차 경선은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하게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까지 주자고 주장했던 나경원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탄핵 찬성은 한동훈, 안철수 후보, 탄핵 반대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입니다. 찬탄과 반탄이 2대2 구도로 2차 경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4명의 후보는 24일과 25일에 맞수 토론, 26일에는 사자 토론을 갖습니다. 그리고 27일, 28일 양일간 국민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벌여 후보를 2명으로 추립니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최종 후보로 결정됩니다. 2차 경선은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아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 같은 탄핵 찬성 입장인 후보자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3강 2중 구도로 평가됐던 1차 경선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워낙 이제 이 당 저 당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이 당은 어쨌든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이념이 바로
국민들을 더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 후보로 이렇게 대선에 참여하실 분들이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나경원과 이철우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탄핵 찬성 표심이 안철수 후보로 분산될 경우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주자들이 4명으로 압축됐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한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정체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 이재명 세력을 한데 모으자는 빅텐트론에 한덕수 차출론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모두 합쳐도 40%를 넘지 못합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5명의 지지도 합계는 35.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의 격차가 14.3%포인트였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출마조차 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범보수로 묶었지만 지지도는 모두 합쳐 27%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8명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많이 분산이 되고 있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대사면령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한 표 한 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로모인입니다. 일종의. 이른바 빅텐트론의 구심점으로 한덕수 차출론까지 띄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안개 속입니다. 한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대하자는 위원회까지 발족됐지만 고건 전 총리나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정치 원로들은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나오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서 이 일을 도모했습니다. 대통령 역량은 한덕수 씨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찌감치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고 한때 반 이재명 빅텐트 연합에 거론됐던 이낙연 전 총리도 국민의힘과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빅텐트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답보 중인 지지도를 끌어올릴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주 호남과 수도권, 강원 지역 경선을 앞두고 관련 공약들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와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김경수 후보는 후보들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고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재판 출석으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SNS를 통해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원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당대표 시절 당 차원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직접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필수 공공 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정책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김 후보는 광주 전남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호남을 AI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3조에서 5조 정도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헬스부를 옮겨서 해양 특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해경청이 인천에 가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7년이 된 청년에게 6개월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겠다며 청년층 표심을 함께 겨냥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선 관련 정치권 소식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기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기주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신발 열사의 지지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오늘 오전에 이 김문수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행사 시작 전부터 주최 측이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신발 열사님은 안 오셔. 신발 열사님도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니, 신발로 뭘 했길래 신발 열사로 불리는 겁니까? 네, 지지자들이 현수막을 펼쳐 들었는데요. 현수막에도 이렇게 신발 열사라고 적혀 있는 게 크게 보였습니다. 뒤늦게 등장을 했길래 제가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2020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서 9개월간 복역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당시 상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뜯으라! 진정하세요. 하지 마세요. 진정하시고요. 네, 저 사건 이후로 보수 진영에서 저 정 씨를 신발 열사라고 부르면서 추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지지자에다가 그런데 사실 김문수 후보부터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총살감이다 이런 막말을 했었죠. 네.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그러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럼 서부지법 폭도도 열사냐, 세월호 모욕한 사람들도 열사냐, 영웅시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신발 투척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으면 경호원들이 패대기를 쳤을 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사라진 콜드플레이.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네. 그 내용은 아닐 거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Every time Coldplay comes to South Korea, there is no president.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one person to be president of Korea.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is he? 이게 지금 콜드플레이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락 없이 그냥 무단으로 썼다가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콜드플레이가 내한 공연을 했는데 콜드플레이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에 대통령이 없다. 또 드러머 윌 챔피언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하다. 난 이렇게 추천을 한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나 후보 측이 이 영상을 갖다가 마치 콜드플레이가 자신에게 지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콜드플레이 팬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알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나 후보가 또 이렇게 발언을 한 영상까지 붙이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땡큐 콜드플레이. 다음 내한 공연은 제가 꼭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막이 또 무색하게 오늘 1차 경선에서 또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드럼통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다 오늘 좀 결과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고 SNS 등에는 조작이다, 또 콜드플레이가 지향하는 가치와 다르다 이런 비판들이 잇따랐습니다. 결국엔 나 후보 측이 영상을 내리면서 비공개 처리가 돼서 현재는 사라진 상태인데요. 최근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젊은 층이 즐겨하는 밸런스 게임을 청년 MC를 기용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또 나 후보처럼 2030 세대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B급 감성의 영상을 제작하는 후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청년 감성에 호소했다가 헛발질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식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상주차장 바닥과 옹벽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추가 붕괴까지 우려되면서 주민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서울에서도 오늘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고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30mm 안팎의 봄비에도 집안이 약해졌다는데 본격적인 장마철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 아래로 갈라진 틈이 보이더니 순식간에 바닥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차량 여러 대가 연이어 휩쓸려 처박힙니다. 바로 옆에 있던 남성이 바닥 아래로 미끄러지다 황급히 줄을 잡고 버티는 아찔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낮 1시 9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상주차장 바닥과 함께 맞닿은 옹벽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냥 갑자기 한 2, 3초 만에 막 넘어가 버렸어. 나 이거 쓰레기 정리하고 요 옆에 있었거든. 있었는데 와, 나 저 끝에 나와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지만 차량 6대가 파손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추가 붕괴를 우려해 무너진 주차장 바로 앞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을 주변 문화센터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비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빗물관 주변에 토사가 휩쓸려 나가며 땅꺼짐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작년 7월에 주차장 바닥 곳곳이 갈라져 위험하다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서부터 저 콘크리트 위쪽에 금이 가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으며 처리하기를 했는데 현장 조사를 벌인 남양주시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말고 보수공사를 벌이라고 권고했지만 사유지라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1991년 준공돼 34년가량 됐으며 남양주에는 오늘 하루 30mm가 조금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역시 30mm 안팎의 비가 내린 서울에서도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7분쯤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너진 담벼락 바로 아래가 통행로였던 만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도 지름 1m, 깊이 20c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해 움푹 패였습니다. 구청 측은 비로 도로 아래 흙이 쏠리면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땅꺼짐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른 데 이어 장마철이 오기도 전부터 도로 곳곳이 무너지고 내려앉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동결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의대생들을 만났습니다. 1년 넘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처음 이뤄진 대화인데요. 그간 2,000명 증원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정부의 태도가 대통령 파면 뒤 돌변하자 애당초 의료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격 발표한 뒤 지속된 이른바 의정 갈등 사태 들어 처음입니다. 그간의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했기에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지부 등 정부 일각의 반발마저 무릅쓰고 내년도 모집 인원을 동결한 이 부총리로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는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원 백지화의 조건이었던 의대생의 복귀는 더딘 데다 1년 넘게 요지부동이던 정부 입장이 대통령 파면 뒤 저자세로 급변하자 의료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왜 만나는지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러한 행보 자체가 계속해서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으로 생각되죠. 특히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앞세우며 10년 뒤 의사 10,000명을 늘린다고 했던 정부가 스스로 증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무원칙한 일방통행식 추진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입니다.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 정원들을 갖다가 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고립을 자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의료계는 더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대생 여러분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길어진 의료 공백의 국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명분만 의료계에 쌓아준 증언 강행은 결국 의료개혁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부담만 차기 정부에 떠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자 바티칸에는 애도하며 찾아오는 전 세계 신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묘비에는 이름만 새기고 장식 없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먼저 김민찬 특파원의 리포트를 보시고 바티칸 연결하겠습니다. 교황은 두 손을 모으고 붉은색 천으로 장식된 나무관 안에 누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티칸으로 달려온 사람들은 교황의 영면을 기도했습니다. I think he's lived a good life and he's worked hard and he should be proud and we're blessed to have had him. 교황은 호흡기 질환으로 평생을 고생했지만 생을 앗아간 사이는 뇌졸중이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후 심장 기능이 멈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살아서 평범한 사람들의 성인으로 불렸던 교황은 죽어서도 평범한 사람들 곁에 있길 원했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별다른 장식 없이 간소한 무덤에 묘비엔 이름만 새겨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교황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대중 곁에 머물렀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자지구 성당에 거의 매일 밤 전화를 걸었습니다. Buonasera Santo Padre. Buonasera, come stai? Sto bene, grazie a Dio. Mi scusa, è stato con il Santa Messa. 지난 19일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يعني قبل يومين وهو طلب منا الصلاة وهو أعطانا البركة وشكرنا من شان كل الخدمة من أجل السلام. 교황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염려했습니다. 유언 말미에 신께 이런 요청을 남겼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시기를. Per favore, non dimenticatevi di pregare per me. Grazie. 국내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 명동 대성당 연결하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오늘 궂은 날씨인데도 교황을 추모하는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 명동 대성당에서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분향소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문을 열기 30분 전부터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요. 저녁이 되면서 퇴근길에 조문하려는 시민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묵념과 기도, 눈물로 추모한 이들은 교황을 권위적이지 않은 어른이자 이웃이라 기억했습니다. 노숙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한 번씩 가서 먹지만은 그 교황님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신다는 말 듣고 제가 놀랬죠. 그냥 국내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교황님하고 같이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아쉬웠어요. 특히 시민들은 교황이 소외된 이를 섬기라는 가르침을 넘어 스스로 실천한 모습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동성 커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던가 사생아 세례를 허락해 주신 것 같은 약자를 먼저 챙기시는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아픈 마음 잘 감싸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 등 주교단,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천주교는 각 지역 교구마다 분향소를 설치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치러지는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조문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명동 대성당에서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당시 가난한 이들의 성자라 불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본떠 즉위명을 정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가장 낮은 자리, 더 소외된 이들에게 향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11년 전 방한 당시 만난 이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정은 기자입니다. 교황이 직접 거행하는 시복미사. 100만 명이 파파 교황을 만나러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카퍼레이드를 돌던 교황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춥니다.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정재천 신부가 상황을 설명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에 노란 띠를 하고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하니까 당신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알고 있던 교황은 한국에서의 일정 대부분 사제복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세월호. 단식까지 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매달렸던 유족은 슬픔에 공감하며 손잡아준 교황이 각별하게 기억됩니다.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저에게 와주셨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구나. 그의 시선은 사회 어두운 곳곳을 향했습니다. 꽃동네에선 잠시만 주목받는 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였고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배운다면 정말로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동 대성당에선 미사를 집전하기에 앞서 제일 앞줄에 있던 위안부 할머니의 손부터 잡았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나비 배지를 드립니다 하니까 당신이 그 배지를 지금 채워달라고 하셔서 배지를 채워드렸어요. 낡은 구두, 소박한 차, 철제 목걸이. 이런 단어들로 다 담길 수 없는 청빈한 삶에 더 낮고 더 어두운 곳으로 향했던 교황은 종교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남겼습니다. 교황님이 저에게 베푼 사랑과 관용의 은혜를 정말로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할 것이고요.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방화 용의자가 작년에 이사를 나갈 때도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감식에선 화염을 방사하는 데 쓰였던 방화 도구도 발견됐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맹렬한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아파트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베란다 창문은 아예 떨어져 나갔고 창살은 녹아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7명 사상자가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유력한 방화 용의자 6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정확한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추락한 401호 거주자 67살 김모 씨는 폐손상과 골절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방화 용의자 60대 남성은 지난해까지 301호에 거주하면서 윗집인 401호와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행 고소까지 가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왜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엄마한테 좀 큰 소리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서로 밀치다 보니까는 저도 넘어졌고 그 사람도 제가 이렇게 역사를 잡은 계기로. 남성이 지난해 말 이사를 나가면서도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피해자 측이 밝히면서 경찰은 보복범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쌍욕을 하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나가다 보니까는 향후 이제 또 해코지를 할까 이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다만 별다른 연관이 없던 404호에도 불을 지른 정황이 확인되면서 무차별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유족을 상대로 방화 동기 등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농약 살포기로 추정됐던 방화 도구의 잔해도 발견됐는데 확인 결과 세차할 때 쓰는 고압 세척건이었습니다. 약품과 물을 섞어서 뿌리는 도구인데 용의자가 개조해 범행에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시신을 부검하고 불에 탄 방화 도구에 대해서도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오늘 하루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경우 전원 합의체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첫 전원 합의 기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배당과 전원 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6월 26일. 하지만 1, 2심 선고까지 각각 26개월, 넉 달 반이나 걸린 걸 고려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통상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원 합의체로 넘겼는데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중 전원 합의체 회부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주택을 다시 짓기 위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전까지는 새 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원 규모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된 게 없어 이재민들의 답답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군 중태마을. 중장비가 주택 지붕의 잔해들을 들어올립니다. 바로 옆에서도 또 다른 중장비가 무너져 내린 주택의 잔해들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 마을 한 곳에서만 주택 10여 채가 불에 타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청군 전체의 철거 대상 건물은 주택 31채 등 모두 89채. 복구를 위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재민들은 언제부터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어디까지 피해 지원이 되는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면사무소 이제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뭐 시원한 얘기는 없고 뭐 검토라고 합니다. 그건 제 관할이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뭐 연락 오는 적이 없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산불 피해 지원 종합 안내서도 준비 중이란 문구만 뜰 뿐입니다. 주택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주거비, 즉 보상금은 최대 3,600만 원. 여기에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국민성금 배분을 통해 건축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데 언제 어떻게 배분할지는 여전히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당장 집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비 지원 규모라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집주면 뭐 최하 1억, 3억 그 사이에 그 문제인데 그래 어떻게 할지 난감합니다. 경상남도는 6월 말까지 주택 설계를 마친 뒤 7월에 착공해 9월 말까지 이재민의 새 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은 본인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이렇게. 이재민들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처럼 산불 피해 현황과 지원, 복구 계획까지 자세히 안내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산림 관리를 위해 만든 도로, 임도가 더 필요하다는 산림청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고서엔
그동안 산림청이 한사코 외면해온 임도 산사태 문제도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치 산사태 현장을 전수 분석했더니 15%는 임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7월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충남 납골당 산사태. 납골당 위에 위치한 임도 부근부터 토사가 쏟아져 내린 모습이 확연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임도에서 산사태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반면 같은 조사를 진행한 산림청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임도 상태는 양호했다며 산사태 원인으로 집중호우를 지목한 겁니다. 매년 산사태 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환경단체들은 임도와의 연관성을 제기하지만 산림청은 지금까지 임도로 인한 산사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전국의 산사태 현장 9,600여 곳 가운데 1,447곳이 이처럼 임도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벌채와 송전탑 설치, 묘지 조성 등 인위적 요인으로 난 산사태 중 임도로 인한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임도는 그 계곡을 가로질러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산 쪽으로는 절토하고 경사진 쪽으로는 그 성토해 놓거든요. 그쪽이 취약해요. 침엽수림은 산불에 취약할 뿐 아니라 산사태도 더 빈번한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전국 산사태 현장 가운데 침엽수림은 48%로 화렵수림의 3배 달했고 전국에서 소나무 숲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 지역이 산사태 건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침엽수림이 경제림이다 보니까 하층의 화렵수를 전부 다 잘라내기 때문에 지표 유출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거든요. 산림청은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만 보고 임도를 산사태 원인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과학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임도 설치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유통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활기를 띠는 곳이 있는데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역대 최다인 8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상가가 밀집한 서울 성수동 거리. 평일 낮인데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유명 식당이나 디저트 가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상당수가 외국인들입니다. For here, I think it's particularly good for shopping. Yeah. How about food? How about food? I think it's good as well. So I'm going to inside. 근처 대형 화장품 매장은 하루 평균 방문객 8천여 명 중 70%가 외국인입니다. A lot of makeup, skincare, and clothes. I got also the herbal tea and the seaweed from Korea. 식당이나 카페에선 다양한 언어로 메뉴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만큼 그 정도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출에도 도움은 되고 있고요. 대형 백화점들도 외국인 손님을 겨냥한 볼거리와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최근 3년간 대여섯 배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국에 들어와서 주변에 좀 널리 얘기해서 다시 한번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단체보다는 소규모 자유여행객들이 부쩍 늘었고 이들의 지난해 카드 사용액은 약 8조 8천억 원으로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현금 사용액까지 합치면 10조 원 넘게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엄 정국으로 들어갔을 때 상실된 우리 소비 실종 그것도 뭐 10조 이상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국인 방문객들이 그 갭을 채워주는. 위축된 내수를 외국 관광객들이 메워주는 셈인데 특히 면세점 업계는 올해 3분기에 허용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노벨 문학상 수상. 가장 주목받을 때 오히려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다음 소설 집필에 들어간 한강 작가가 침묵을 깨고 산문집 빛과 시를 출간했습니다. 글을 쓰고 정원을 가꾸는 고요한 일상이 작가의 일기와 사진에 오롯이 담겼는데요. 김윤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설을 쓰고 나면 작가의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 더 이상 눈물로 세수하지 않아도 된다. 산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 학살을 탐구하고 고통의 천착한 글을 끝낸 작가는 언뜻 홀가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반문합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텅 빈, 헐벗어 있는 이 사람은 결국 다시 소설을 쓰러 돌아옵니다. 그것만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불어넣으려 하고 그 전류가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때면 놀라고 감동합니다. 세상에 관심이 쏟아지자 오히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작가는 자신이 글을 쓸 때 듣는 노래도 공개했습니다. Rise like the day, I'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3년 전 마련한 10평짜리 단층집에서 라일락과 청단풍을 가꾸며 기쁨을 넣는 소소하고도 고요한 일상. 이렇게 잘 지낸다고 독자에 전하는 인사처럼 작가는 일기와 함께 직접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논하던 8살 어느 날처럼 글쓰기로 인생을 꽉 껴안고 글쓰기로 사람을 만나고 글쓰기로 충분히 살아보겠다고 약속합니다. 1979년 4월에 아이는 썼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올 시즌 유일한 0점대 평균 자책점 선발 투수죠. 기아의 네일 선수가 자신의 장기인 스위퍼에 또 다른 신무기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이명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스위퍼로 KBO 리그를 평정하며 기아의 우승을 안긴 네일. 올해는 더 압도적입니다. 선발 투수 유일의 0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KBO 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UFO처럼 휘어져 나가는 스위퍼의 위력은 여전하고 올해는 새 구종까지 더했습니다. 스위퍼와 반대 궤적으로 날아가는 이른바 원심 패스트볼입니다. Sure. And I wanted it to move downwards from here to here. They like it, and most people hate it. So it is a little bit unique, the ball to kind of spin sideways. 손가락에 걸치는 야구공의 솔기 수에 따라 포심과 투심 패스트볼로 나뉘는데 내일은 중지만 솔기 하나를 걸쳐 변화를 시도한 겁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킥 체인지업까지 습득해 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Kick change, pull that middle finger up, and it causes the ball. It gets pretty complex, but it causes the ball to go downwards as well. 내일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 선발 맞대결 이후 고영표에게 체인지업을 알려달라며 한글로 댓글까지 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He pitched incredible that night. His changeup was unbelievable. And I decided to have a little fun message, talking about teach me how to throw that. Lotte's closer, I'll take his forkball. So many good players in this league. Cody Ponce's four seam's incredible. 메이저리그 역수출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지만 지금은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Not worried about next year, not worried about the major leagues right now. Just happy being a Kia Tiger.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궂은 날씨 속에도 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의 실패를 딛고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우상혁은 자신의 시즌 첫 실외 경기에서 비를 뚫고 거침없이 날아올랐습니다. 2m 15와 20을 1차 시기에 가뿐히 넘더니 2m 30까지 한 번에 성공한 뒤 특유의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점프도 경쾌했지만 궂은 비 때문에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비가 오길래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냥 프로페셔널 마인드로 그냥 뛰자. 오늘 한국 신기록 준비하고 왔어요. 비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우상혁은 기대가 컸던 파리올림픽에서 7위를 차지하며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후 기록도 들쭉날쭉해 한동안 부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스마일 점퍼는 금세 일어났습니다.
올림픽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몸 상태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걸 동기부여를 얻고. 그리고 지난 3월 세계 실내 선수권을 포함해 올해 3개의 실내 국제대회를 석권하면서 우상혁은 심적으로도 점프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이제 5월 구미 아시아 선수권과 9월 도쿄 세계선수권에서 팬들에게 자신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행복한 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너무 되고요. 많은 팬분들께서 제 점프 보러 와주셨으면.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야구 좀 보셨다 하는 분들도 이런 배트 플립은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역대급 배트 던지기로 오늘의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9대9로 맞선 12회 말 무사 만루 상황. 타자가 친 공이 우중간에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뭔가 붕 날아올랐어요. 자세히 보니 타자가 던진 방망이였는데요. 끝내기 안타를 직감하고 힘껏 배트를 집어던졌는데 이게 타구보다 더 높이 솟구칩니다. 다행히 날아간 배트에 맞은 사람은 없었고 다 같이 승리를 기뻐할 수 있었는데요. 석 달 전 도미니카 리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장면이 더 인상적인가요? 잉글랜드 챔피언십입니다. 박스 안쪽에서 슛, 골대 그리고 얼굴 맞았어요. 자, 그러나 일단 골문 안에는 집어넣었습니다. 공교롭게 얼굴 맞은 선수 앞으로 공이 흘렀고 정신 바짝 차려서 슈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집중력이 대단했는데요. 이 선수 결국 포트트릭을 달성했고요. 6대0으로 승리한 리즈는 2년 만에 1부 리그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여름철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제주 산지에는 최고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전남 장흥 73, 서울 도봉구에도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경남 지방에 5에서 20, 동쪽 지방 5에서 10, 서쪽 지방 곳곳에서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5도, 대전 25도, 광주 23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다시 맑아지겠는데요.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청주 15도, 대구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5도, 대구 2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